네, 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헤럴드 경제의 김성훈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외에 한국 닮아가는 중국, 초혼자 8년새 반토막.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초혼자 수가 2013년 이후로 8년 만에 반토막이 나서 3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혼 적령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관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이러한 추세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2 통계 연감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초혼자 수는 115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 8천 명, 6.1%가 감소했습니다. 중국 초혼자 수는 2013년 2385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난 뒤 하락을 시작해서 8년 만에 51.5%가 급감했습니다. 초혼자가 12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5년 이후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 부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신고 부부는 764만 쌍으로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800만 쌍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결혼 적령 인구가 줄어들고 만원화로 결혼 연령은 높아지는 등 인구학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릴 것이 인구학적 원인인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9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3년이면 총 인구도 인도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위원 둥미정 원장은 결혼과 육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필수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독신이 더 자유롭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며 결혼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 선진화의 대열에 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고령화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중국이 고령화를 막을 수 없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 라는 연구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혼인 인구 감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42만 명이 증가한 14억 126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생 인구는 1961년 이래 가장 적었고 출생률은 신중국 건국 이래 최저인 0.752%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3년 내로 중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헤럴드 경제의 김성훈 기자님의 기사였고요. 제가 네이버 블로거 중에서 제임스 리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2020년 네이버 이달의 블로그에도 선정된 경제 블로거에 대신증권 리포트를 정리해 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인플레이션 극복 전략이라는 제목인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2023년은 중국의 인구가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하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2019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 정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총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인구 보너스 시대를 마감하고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인구가 증가하는 중국이 만든 값싼 제품을 세계 무역기구로 대변되는 세계화 체제에서 자유롭게 수입하여 저물가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등 탈세계화와 리쇼어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탈세계화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이제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리쇼어링은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구조적 인플레이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높은 금리,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리포트에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일정한 가운데서 소비가 증가하면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생산활동은 주어진 소비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디스인플레이션적입니다. 유소년과 노인들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만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노동자, 즉 생산 가능 인구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둘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와 같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보다는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 증가는 향후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 리포트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부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현격한 기술 차이는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신증권의 리포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생산 가능 인구,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인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고령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고령화와 소비 증가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 향후 몇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네, 방금 살펴보신 리포트에 이어서 그렇다면 누가 중국을 대신해서 세계 경제의 공장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기사 한 편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강건택 기자님입니다. 2030년까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인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전에 리포트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드린 것처럼 인도는 이미 중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내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의 랭킹 1위 국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기사인데 살펴보면 미국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인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S&P 글로벌과 모건 스탠리는 인도가 10년 내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S&P 글로벌은 인도의 연간 명목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평균 6.3%를 유지한다는 전제에 기반해 인도가 2030년까지 3위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인도의 GDP가 오는 2031년까지 지금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는 오프쇼어링, 즉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제조업 투자, 에너지 변환, 선진 디지털 인프라 등 경제 호황을 누릴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인도를 10년 안에 세계 3위 경제 국가와 3위 주식시장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도는 국내 수요와 서비스 부분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3.5%가 증가했고
3분기에도 6.3% 성장해 로이터 통신의 전망치를 살짝 상회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제조업 강국과 외국인 투자 허브로 만들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고 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모두 인도에 생산 기능을 옮기고 있는 상황을 짚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생산 시설을 옮기는 국내외 기업의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는 PLIS 생산 연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인도의 제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의 GDP 중 제조업 비중이 현재의 15.6%에서 2031년 2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CNBC에 인도의 장점은 저가의 노동력은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거고, 낮은 제조 비용 역시 중국을 대체, 투자의 개방적인 태도, 지금 중국이 하는 모습 보이면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개방적인. 그리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과 젊은 인구 구성. 이제 중국이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다 인도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인도 경제의 성장세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숙련된 노동력 공급, 지정학적 사건 발생 가능성, 정치적 실수 등도 인도 경제의 리스크 요소로 꼽혔습니다.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인도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믿고 노동을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실수들도 고려될 수 있겠죠. 노무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날 바바는 CNBC에 인도의 실질 GDP 증가율은 8%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향후 전망을 보면 글로벌 금융 여건에 역풍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이 역할을 인도로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대신증권의 리포트와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요인들, 그리고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이 인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더 좋은 정보, 좋은 뉴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